여보, 지금 어디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오후 2시 1일 후 구급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복통 혼자 119를 부르고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급성 충수염이 악화돼 복막염까지 번졌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급성 복막염이래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한대요. 빨리 와주세요.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안, 지금 거래처 사장님이랑 골프 중이야. 나중에 갈. 수술 동의서에 혼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는 순간 7년 결혼 생활 중 그 어떤 순간 보다 처절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에게 순한 며느리 착한 아내졌습니다. 보육권 출신 고아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한숨의 대상이었고 친정도 없는 주제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7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혼자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순간에도 골프를 7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33번. 병실 환자분 이름이 혹시 일주일 후 담당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원장실 문 앞에서 들렸습니다. 그 순간 30년을 기다려온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시하던 고아며느로가 800억 원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 주인의 딸이었다는 충격적 진실. 지금부터 당신도 상상하지 못한 운명의 반전과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서지연 올일 33입니다. 강북에 있는 중소규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이매 김이 20만 원, 결혼한 지는 7년째입니다. 남편 박민호는 중견전자 부품 회사에 다니는 과장입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 부부 합쳐서 연년 8천만 원. 서울에서 살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보는 저는 달랐습니다. 친정도 없는 주제에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보육권에서 자랐습니다. 사랑의 보육권이라는 곳이었는데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온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보육권 기록에는 1995년 4월 경찰서를 통해 입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왜 재성이 서시가 됐는지 보육권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풍경은 보육권 2층 침실 창문으로 보이던 하늘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아빠가 언젠가 너를 찾으러 올 거야. 어렸을 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밤 창문으로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찾아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렇게 20살이 될 때까지 보육권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고 졸업하자마자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번엔 환자의 보호자로 온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7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어머니께서 입원하셨을 때 제가 담당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실에 들러 환자분을 돌보는 제 모습을 보셨나 봅니다. 참 성실하시네요. 이름이 뭐예요? 민호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퇴원하신 후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연 씨 나랑 사귈래요? 민호 씨의 고백을 받았을 때 솔직히 너무 기뻤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었던 제게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시댁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정은 어디신가요? 시어머니 김옥순 씨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동철 씨가 민호 씨를 힐끗 쳐다보셨고 시어머니는 표정 관리를 하시느라 힘드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힘들게 잘하셨겠네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하필 고아와 만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호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제쇼가객은 보육원 선생님 두 분과 병원 동료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참 적네요. 피로 연장에서 시대 침착 어르신이 제 옆을 지나가며 한 말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에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민호 씨가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기다렸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지? 제가 물으면 민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시댁 방문은 늘 고역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라며 요즘 승진도 빠르다고 하던데 신우이 박수진 씨의 남편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네, 올해 임원 승진 대상자래요. 회사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수진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고 좋고 시동생 박민수 씨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쪽으로 시선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연 씨는 뭐 친정 도움도 못 받으니까 힘들겠네요. 직접적으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 그냥 참고 사는 며느리일 뿐이지 명절 차례상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은 친정에서 제수용품을 좀 보내주는데 뭐 지연이는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씀, 제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다음은 되지.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늘 제가 먼저 나서야 했습니다. 올해 거기 청소 좀 더 깨끗하게 해줘. 우리 집안은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 수진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면서 민호 씨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저를 무시하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상처받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 씨도 지친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그냥 참아. 부모님 성격이 원래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어느새 저한테 참으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쯤 됐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 대학교 동창 모임에 제가 함께 간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각자 안에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친정이 사업하는데 덕분에 집 살 때 많이 도움받았어. 우리 장인어른이 변호사셔서 법률 문제 생기면 편하더라고. 그러다 누군가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네 장인어른은 뭐 하시는데? 순간 민호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고아 출신이라 친정이 없어. 민호 씨의 말에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재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친정이 없어 그 말이 가슴의 비수처럼 바뀌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기분 나빠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 씨는 제 앞에서 친구들 만나는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뭔가 불편한 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동생 민수 씨가 제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형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 도움도 못 받고 형 혼자 벌어서 살림하기 힘들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다들 장인어른한테 집 살 때 모태받고 병절 때마다 용돈도 받고 그러던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민호 씨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친정의 경제적 도움도 인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민호 씨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가끔 꿈을 꾸미다. 어린 시절의 꿈, 엄마, 아빠. 제가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고 그저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깨어나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왼쪽 어깨에 있는 작은 붉은 점을 만지작거리고 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다는 혹시 제 부모님도 이 점을 보셨을까요? 혹시 저를 찾으려고 하셨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건 결국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일 테니까.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정원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시댁에서도 최선을 다해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믿으며 7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명절을 앞두고 시댁에 갔을 때 들은 대화가 제 마음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지연이가 참 순하긴 한데 집안 배경이 없으니까 아쉽긴 하지. 복도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기에 민호도 더 좋은 집안 딸 만날 수도 있었는데 수진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칼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울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모레도 저는 순한 며느리로 착한 아내로 살아갈 것입니다. 친정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아 출신 며느리로 그게 제 운명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이틀 후 제게 찾아올 급작스러운 복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진짜 이름을 되찾게 될 거라는 사실을. 결혼 7년 차.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일입니다. 시아버지 박동철 씨가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동양전자의 창립 30주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번 창립 기념일 행사에는 가족들 다 데려와라. 회사 사람들한테 소개도 시켜야지. 시아버지의 말씀을 민호 씨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토요일에 아버지 회사 행사 있는데 우리도 가야 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준비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시대 공식 행사에 초대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민호 씨 핸드폰으로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도에서 통화하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민호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 행사에 내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 그게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다 오시는데 어머니 말씀이 내가 오면 친정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불편할 것 같다고 민호 씨는 차마 제 눈을 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조용한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해해줘. 이해해 달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리는지 민호 씨는 모를 겁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토요일 민호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혼자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저녁 늦게 민호 씨가 돌아왔을 때 술 냄새가 났습니다. 행사 잘 끝났어요? 응, 아버지가 좋아하셨어. 그래요, 지연아. 미안해. 다음엔 꼭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시댁에 갔을 때 들은 대화가 아직도 귀가에 맴돈입니다. 어제 행사 정말 좋았어요. 사장님 가족분들 다 오셔서 더 뜻깊었고요. 수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회사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왔어요. 민수도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다들 관심 가지시던데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왜 없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없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로 시댁은 분주했습니다. 지연아, 전 부치는 거 좀 도와줘. 내 어머니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데 시누이 수진이 한우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시댁에서 한우 보내주셨어요. 차례상에 올리세요. 오, 그래. 역시 수진이 시집은 살림이 넉넉하니까 일원도 챙겨주시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시누이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님이 매년 명절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세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전을 뒤집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통은 시집이나 친정에서 이렇게 제 수용품을 좀 보내주는데 뭐 지연이는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씀. 제가 따로 준비하겠어.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다 하면 되지. 내 형편도 어려운데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례를 지내고 나서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형님 등 며느리가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 씨 친정에서 또 큰 선물 보내주셨네요. 부럽네요. 에이 머려 수진이 감손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제 쪽으로 시선이 왔습니다. 민호택은 친정이 좀 멀리 계신가 봐요? 아니, 그게 민호 씨가 머뭇거리는데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사정이 좀 특별해서요. 친정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의미를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착하면은 됐죠, 뭐. 요즘 세상에 효도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동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부엌불 속에서 물을 마시는데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호 철가 좀 그렇긴 하네요. 뭐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철가 도움 하나 없이.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우리 친척들이 좀 괜찮아요. 엄마 아빠도 원래 성격이 좀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는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연아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언제쯤 할까? 아직은 좀 사실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댁에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계속 물어보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알았어. 민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일하는데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잠깐 통화 가능해.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올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올케, 솔직히 우리 민호 만나서 인생 역전한 거 아니야?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올케는 고아 출신의 간호조무사잖아. 근데 우리 오빠 만나서 중산층 생활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요즘 올케가 좀 건성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인생 역전,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만나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그저 신분 상승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온 민호 씨에게 수진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진 언니가 전화해서 수진 씨의 말을 전하자 민호 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래, 누나 말도 있는 있어. 네, 지연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이 너한테 많이 배려해 준 거 맞아. 다른 집 같았으면 고아 출신이랑 결혼 허락도 안 했을 걸. 민우 씨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 입장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민우 씨가 완전히 시대편에 섰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욕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민우 씨가 듣지 못하게 거울을 보니 7년 전 결혼할 때 제 모습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 지친 눈빛,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어디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그저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을 만지자 꺼렸습니다. 혹시 제 진짜 부모님이 있다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딸아,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혼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아프기라도 하면 이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정말로 제가 쓰러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 다음 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오후에 입원 환자 차트 정리 부탁할게요. 네, 수간호사님. 오전 근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원 환자들의 약을 나눠드리고 차트를 확인하고 보호자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 구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도중 배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한 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20쯤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간호사 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체한 것 같아요. 그럼 소화제 먹어요. 약국에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배 오른쪽 아래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연 씨, 미경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오른쪽 아래 왼장 쪽이. 미경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 가야 해요. 충수염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안 돼. 지금 당장. 미경 씨가 다른 간호사를 불러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병원 밖으로 나왔네다. 미경 씨, 왜 응급실로 안 가요?
여기는 외과가 없잖아요. 큰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제가 일하는 병원은 내과 중심의 중소병원이라 수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119 불러드릴게요. 조금만 참아. 미경 씨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지연 씨 남편분한테 연락했어요? 아, 지금 전화해. 빨리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른 여보세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으로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거래처 사장님이랑 골프장인데 왜 골프장 배가 너무 아파요. 119 부르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매장인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많이 아파. 민호 씨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네, 너무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가 민호 씨 다음 올 가시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지금 거래처 사장님이랑 중요한 자리거든. 벌써 후반홀인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병원 어디로 가는데 나중에 갈게. 일단 119 타고 가 있어. 여보, 미안해. 나중에 전화할게. 두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통증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 분오신데요? 민경 씨가 물어봤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나중에 온대요? 네, 지금 이렇게 아픈데요? 민경 씨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배 오른쪽 아래가 너무 아파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점심 먹고 나서 구급대원이 빠르게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상승, 맥박 발음, 급성 복통 의심됩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들고 새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민경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지연 씨 괜찮을 거예요. 큰 병원 가면 금방 나와요. 고마워. 민경 씨 남편분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설마 안 오시겠어요? 구급차 안에서 다시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연락 안 되세요? 구급대원이 물어봤습니다. 네, 안 받네요. 병원 도착하면 다시 연락해보세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창밖고 서울 시내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구급차를 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민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평생 너를 지켜줄게.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구급차가 큰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급성 복통 환자, 충수염 의심, 구급대원의 외침과 함께 저는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와 제벌을 진찰했습니다. 여기 눌렀을 때 아프세요? 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점심 먹고 나서요. 보호자분은요? 혼자 왔어요.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일단 CT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간호사님 준비해 주세요. CT실로 이동했습니다.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워 있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 분 CT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급성 충소염이 맞는데 이미 천공이 되어서 복막염까지 진행됐습니다. 복막염이 네, 충수가 터져서 염증이 복감대로 퍼진 상태예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을 지금 바로요? 늦으면 폐월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1시간 내로 수술실 들어가셔야 해요. 보호자가 없는데요. 환자분이 성인이시니까 본인 동의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분께 연락은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시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응, 지연아. 여보, 저 지금 병원이에요. 복막염이래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복막염. 그게 뭔데? 굉장히 터져서 염증이 퍼진 거래요. 위험하대요. 빨리 와주세요. 노친모. 이번에도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 마지막 콜이에요. 지연아, 미안, 진짜 미안한데 지금 딱 마지막 콜만 치면 끝나거든. 1시간만 있으면 끝나니까 그때 바로 갈게. 여보, 지금 바로 수술실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이면 시간 걸리잖아. 내가 가봤자 기다리는 것밖에 못하잖아. 수술 끝날 때쯤 갈게. 지연아, 이 사장님이 우리 회사 제일 큰 거래처요. 여기서 실례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이해해줘. 이해해 달라는 말 또 그 말이었습니다. 네, 알겠어. 미안해. 조금만 있다가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분 오시나요? 나중에 온대요. 그럼 환자분이 직접 사인하셔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수술 동의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수술에 동의합니다. 그 문장 아래 서명란에 혼자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지연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7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분이 안 오셔도 수술은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에 오히려 눈물이 더 났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든 소지품을 보관함에 넣고 머리에 수술물을 썼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술로 이동하는 동안 천장의 형광등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수술로 가고 있구나. 옆 침대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다른 환자가 보였습니다. 그 환자 옆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수술 잘 끝나고 나와요.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을게. 그 따뜻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잠시 대기했습니다.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민호 씨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시댁에도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와주지 않을 텐데 환자분 들어가시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존재하지도 않는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저 혼자예요. 너무 무서워요. 마취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긴장 가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네,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된 생각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병원 15층 원장실에서 누군가가 신규 입원 환자 명단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하고 30년 만에 심장이 멎을 듯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적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건우 의료재단 이사장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15층 건물 800병상 감호의 종합병원 최상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이건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65세 흰 가운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만큼은 젊은 의사들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원장님, 오늘 신규 입원 환자 명단입니다. 비서 정미연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에게는 30년째 지켜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날 입원한 모든 환자의 명단을 직접 확인하는 800병상 규모의 큰 병원에서 원장이 일일이 이 환자 명단을 확인하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두 사람 아내와 딸 1995년 4월 17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비길을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아내 최은주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딸 지연이는 3살이었던 딸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는 사고 현장을 뒤졌습니다. 경찰 소방관 수색대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차량이 추락하면서 밖으로 튕겨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야산을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1년이 지나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고 전국의 보육원과 병원에 딸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는 재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병원 확장과 딸을 찾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규 입원 환자 명단을 확인하는 혹시라도 딸이 이 병원에 올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이지연 그 이름을 찾으며 3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건우는 명단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내과 병동, 외과 병동, 정형외과.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외과 응급 입원 환자 명단. 그곳에 적힌 이름, 서지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지연, 지연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어준 딸의 이름 지혜로 꼭 오진 아이로 자라라고 지은 이름. 원장님 괜찮으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다시 봤습니다. 이름 서지연, 나이 33세. 진단명 급성 충수염 천공 복막염 수술이 시 2025년 10월 8일 오후 3시 병실 외과 병동 500이어 나이 33세. 이건우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연이는 3살이었어. 지금 2025년이니까 33세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미연 씨, 네 원장님. 미 환자 서지연 환자. 차트를 지금 당장 가져와 주세요. 네, 지금 바로요? 지금 당장. 이건 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연이 급히 나가고 이건 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사진. 딸의 3살 생일 사진.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작은 지연이. 지연아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온 건가? 미연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원장님,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 기본 정보, 이름 서지연 생년월일, 1992년 3월 15일, 주소 서울시 강북구, 직업 간호조무사, 보호자 없음, 보호자가 없다, 혼자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술을 혼자 받았다고 차트를 더 넘겼습니다. 수술기로 수술성년, 충수천공 및 복막염, 속년, 복강내, 세척구 충수자제술. 시행 수술시간 30분. 특이사항 환자 왼쪽 어깨 상부에 5cm 크기의 선천성 혈관종 확인. 이건 우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왼쪽 어깨 혈관종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에게도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 상부에 작은 붉은 점 선천성 혈관종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점 목욕시킬 때마다 봤던 바로 그 위치 안데 이건 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지금 520 환자 회복실에 있습니다. 네, 수술이 어제 오후에 끝나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원장님 회진 시간이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이건 우는 가원을 휘날리며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500의 옷을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주야 죽은 아내를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라인 30년 전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환자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우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그녀 왼쪽 어깨 부분. 이건 우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깃을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왼쪽 5cm 크기의 붉은 점 정확히 그 자리 딸 지연이의 혈관종이 있던 바로 그 위치. 아, 이건 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아, 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해. 의사로서의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우는 급히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수간호사님, 네 원장님, 502호 서지연 환자 혈액검사 추가로 해야 합니다. 네, 어떤 항목으로? DNA 검사입니다. DNA? 수술 환자인데 왜? 제가 지시합니다. 지금 즉시 시행하고 결과는 저한테만 직접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우는 원장실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보관의 눈딸의 머리카락. 3살 생일 때 처음으로 머리를 자르면서 남겨둔 것. 지연아, 이게 정말 너라면 그날부터 이건 우는 단 하루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502호실 환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502호실 환자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고 3일자부터는 유동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는 CCTV로 그네를 지켜봤습니다. 혼자 복도를 걷는 모습, 혼자 식사하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 왜 혼자인 거지? 남편은 가족은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502호 환자 보호자 오셨습니까? 분이요. 원장, 수술 후에도 보호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한 번도요? 네, 수술 당일에도 혼자 오셔서 혼자 동의서 쓰셨고 좀 안타까웠어요. 이건 오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 딸이 혹시 정말 내 딸이라면 혼자 수술을 받았단 말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연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원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건 오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30년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일 테니까.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눈으로 결과란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봤습니다. 친자 확인률 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장님 미연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건 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국의 보육원을 뒤졌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딸의 얼굴을 그린 몽타주를 수백 장 뿌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아파서 혼자서 제가 세운 병원에 지어놔 이건 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99처 고넨트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숫자는 확신이었습니다. 500의 요실에 누워있는 녀석 서지연. 그녀는 이건 우의 딸 30년 전 잃어버렸던 이지연이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네 원장님, 제가 딸을 찾았습니다. 네, 무슨 30년 만에 제 딸을 찾았어요.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500의 요 환자분이요? 네, 제 딸입니다. 이건 우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자는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갑자기 알려주면 충격이 클 테니까요. 이건 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기적.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혼자였을까? 남편은 왜 오지 않았을까? 이건 우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지난 30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혼자 수술실에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미연 씨 사설 탐정 이종수 씨에게 연락해 주세요. 네, 원장님, 서지연 제 딸의 삶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지난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어떤 사람들과 살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건 우는 다시 500의 요실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30년의 그리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탐정이 가져올 보고서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분노하게 될지. 일주일 후 이건우는 원장실에서 두꺼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탐정 이종수가 가져온 보고서 서지연 신상조사 보고서 표지를 넘기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딸의 모습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뒷모습 어깨가 조금 축 처져 보였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원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따님의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우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기본 신상 이름 서지연 생년월일 이름 192년 3월 15일 현 거주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직업 중소 병원 간호조무사 월급 결혼 2018년 11월 남편 박민호 37세 중견기업 과장 혼인기간 7년 자녀 없음. 이건우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출생 및 성장 배경 1999년 4월 사랑의 보육 입소경이 경찰서를 통한 발견 상세 기록 없음. 보육원 기록상 경부 고속도로 인근에서 발견된 3세 여 친부모 미상신원 확인 불가로 보육원 원장이 서지연이라는 이름 지어줌 2010년까지 보육원 생활 특성화 고등학교 간호조무사 과정 졸업 후 취업 이건 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인근에서 발견. 바로 그곳 사고가 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사고 현장에서 튕겨나가서 그렇게 살아남은 거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혼생활 시댁과의 관계. 이건우는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시대 박동철 65세 중소기 역 동양전자 대표 김옥순 62세 전업주부 신우의 박수진 40세 대기업 부장 남편 시동생 박민수 35세 공무원 증언 수집 내용 이후 주민의 증언 명절 때마다 지연 씨가 시댁에 가는 걸 봤어요.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한 번은 계단에서 오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병원 동료의 지연 씨가 시댁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울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시어머니한테 또 뭐라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늘 무시당한다고 같은 아파트 주민의 지연 씨 남편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마누라가 고아라서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연 씨가 그 소리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후에 주먹이 떨렸습니다. 고아라서 불편하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요 사건기로 2021년 9월 시아버지 회사 창립 기념일 따님은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시어머니가 회사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참석 제외 이후 증언 그날 지연 씨가 혼자 집에 있는 걸 봤어요. 명절도 아닌데 혼자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 추석 칭찬 모임 시대 칭차가 앞에서 고아 며느리라고 소개된 병원 동료 증언. 명절 다음 날 출근했는데 지연 씨 눈이 통통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무것 아니라고 했지만 2023년 5월 신우이와의 통화 내용 일부 확인된 이유로 증언 인생 역전한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려야 한다. 등해 발언 그날 저녁 지연 씨가 옥상에서 혼자 한참 있었다고 다음 이 제수용품 관련 시어머니가 친정도 못 받는다며 다른 면을 이와 비교 간호사 동료 증언 명절 끝나고 지연 씨가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거는 보고서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7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다니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찾더라면.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결정적 사건 2025년 10월 8일 딸이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날 남편 박민호는 거래처 사장과 골프 중이었습니다. 골프장 직원 증언. 그날 오후 2시쯤 박민호 씨가 전화를 받더니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통화를 끊고 다시 라운드를 계속했습니다. 동반자인 사장님께 집사람이 좀 아프다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원기로 확인 결과 따님은 혼자 119를 타고 병원에 도착, 혼자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 후에도 보호자 없음. 남편은 수술 다음 날 저녁에야 병원 방문 15분 체류 후 퇴장. 시댁 식구들은 3일 후 형식적으로 10분간 보호서를 읽는 이것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혼자 딸이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이런 놈들이 이건 내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를 받았지만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습니다. 원장님 이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요? 네, 남편 박민호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이종수가 또 다른 서리를 꺼냈습니다. 남편 박민호는 최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후에 된다. 차가 뒷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도 안 가지려고 해서 답답하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옥순 씨는 이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고아 출신이라 가족 모임에 데려가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시누이 박수진 씨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올케 고아 출신이 그래서 좀 그래. 우리 민호가 좀 손해본 결혼이지. 이거는 책상을 확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30년간 참아온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 딸을 내 소중한 딸을 이렇게 되었다니 원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합니까? 이건 우가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 7년 동안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이종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건 우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한참 후 이건 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종수 씨, 네 원장님, 이 사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요? 경제 상황, 직장, 재산, 빈 모든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수가 나간 후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지연아, 너는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이였어. 800억 원의 재산, 이 병원 전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였어. 그런데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3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건 우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연 씨, 김철수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김철수 변호사님이요? 원장님의 오랜 친구분 맞으시죠? 네,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다음 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건 우는 김철수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건우야,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철수해야 하나? 딸을 찾았어. 김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연이를 그래. 30년 만에 어떻게 이건 우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김철수는 말없이 듣다가 탐정 보고서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철수야. 응, 나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 건우야, 진정해. 지금은 지연이를 먼저 생각해야 알아. 당연히 딸이 우선이야. 이건 누가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어떻게 할 생각인데 이 사람들이 내 딸에게 한 것과 똑같은 고통을 돌려줄 거야. 구체적으로는 우선 딸에게 진실부터 알려줘야겠어. 하지만 신중하게, 당연하지. 갑자기 알려주면 충격이 클 거야. 그리고 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이건 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이야. 이혼 그래. 딸을 그 집안에서 꺼내야 해. 더 이상 그 사람들 곁에 둘 수 없어.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최고의 변호사팀을 구성할게. 고마워. 철수야. 그리고 건우야. 은,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 압박할 생각이지. 이건 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박동철의 회사 동양전자, 이 병원의 의료기기 납품. 업체야. 김철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시동생 박민수가 대출받은 은행, 이건 우가 서리를 꺼냈습니다. 이 병원 재단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계열, 사지 완벽하네. 신우이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조사 중에. 이건 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확실하게. 건우야, 복수는 복수가 아니야. 철수야. 이건 우가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당한 대가야. 내 딸이 7년 동안 받은 고통,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던 그 절망, 그 모든 것에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야. 김철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눈빛에서 30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의 결연함을 보았으니까요. 알겠어.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고마워. 이건 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강북다리 있는 곳.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이제 너를 지켜줄. 그리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500에 오실 지연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민호 씨는 수술 다음 날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15분, 고작 15분 있다가 회사 일이 바빠서라며 떠났습니다. 시댁은 3일 후에 왔습니다. 형식적인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10분 만에 갔습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낼 테니까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병원비가 문제가 아닌데 지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원장님께서 회진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이건유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몸 상태는 어떠세요? 아,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건육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내를 닮았습니다. 은주야, 우리 딸 이렇게 자랐어. 회복이 빠르시네요. 곧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건육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자주 오시나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바빠서요. 자주는 못 와요. 그러시군요. 이건육은 더 못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걸. 푹 쉬세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육가 병실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나간 그 원장님이 30년을 자신을 찾아 헤맨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곧 자신의 모든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것을. 퇴원 전날 지연은 병실 침대에 앉아 퇴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우 씨는 그 후로 한 번 더 왔었습니다. 억시 15분 만에 갔습니다. 퇴원하면 연락해 내가 데리고 올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퇴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 환자분 원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원장님이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환자를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지금 오셔도 되시겠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후 이건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분은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지연은 어리동절했습니다. 왜 변호사? 이건 우는 침대 옆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김철수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환자분 몸은 많이 좋아지셨죠? 네, 덕분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건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건 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환자분, 아니, 지연이 씨. 네, 제가 지연이 씨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씨 혹시 보육원에서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1995년 4월에 사랑의 보육원에 입소하셨죠. 지연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리고 입수경위가 경찰서를 통해 경부 고속도로 인근에서 발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왜 제 과거를... 지연이 씨 이건우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첫 번째 서류는 30년 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차량 추락사고 1명, 사망 1명 실종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3세 여아 행방묘연. 이건우 씨 당시 35세 제 딸을 찾아주세요. 절교. 지연이 그 기사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1995년 4월 17일
이건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딸 당시 3살이었던 딸이 실종됐습니다. 지연이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이지연. 이건우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지연이 그 사진을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지연이 씨와 똑같은 눈매입니다. 코도 입술도. 이건우가 3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GA 검사 결과지. 피검사자 이건, 우리 피검사자 서지연, 친자 확인률 99% 지연이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씨, 이건 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30년 전 사고에서 살아남은 제 딸 지연입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이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우가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안 돼요. 이건 꿈이에요. 꿈일 거예요. 지연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자신은 고아라고 믿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있다고 지연이, 시 보세요. 이건 우가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의 수술 기록입니다. 수술 속에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환자 왼쪽 어깨 상부에 약 0.5cm 크기의 선천성 혈관종 지연이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 붉은 점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점, 제 딸 지연이에게도 똑같은 위치의 혈관종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가 오래된 사진을 또 꺼냈습니다. 목욕하는 아기 사진.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점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지연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 나이, 발견된 장소, 뒤에는 혈관종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아, 지연이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한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고요. 그 순간 이건 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지연이, 이건 우가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해. 지연이는 이건 우의 품에서 몽롱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30년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 저는 혼자인 줄만 알았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지연아. 이건 우가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33년 내내 너를 찾았어.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며 기도했어. 내가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아버지, 지연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한참을 울고 나서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이건 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사고로 돌아가셨단다. 하지만 어머니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이건 우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이분이 내 어머니 최은주야. 지연은 사진 속 어머니를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닮았네. 그래, 너는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어. 특히 눈매가 어머니 눈매 그대로야.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가족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연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병원이 그래. 이건 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원은 아버지가 세운 거야. 건우 의료재단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 지연아, 너는 고아 아니야.
이건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 병원 주인의 딸이야. 그리고 이건우가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저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원장님의 아니 딸임.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고문 변호사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가 두꺼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딸임의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이요? 네. 아버님께서 30년간 모으신 재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딸임께 상속될 예정입니다. 김철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우 1호 재단 병원 건물 및 토지 약 800억 원, 강남 의료빌딩 약 200억 원, 제약회사 주식 및 기타 자산 약 100억 원, 예금 및 현금성 자산 약 100억 원, 총 자산 규모 약 현 200억 원.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네, 모두 딸임의 것입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지연아. 이건우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다 내 거야. 아버지가 30년간 너를 위해 모은 거야. 너를 찾으면 주려고 준비한 거란다. 지연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은 고야했습니다. 가난한 간호조무사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며느리.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고 200억 원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이건 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놀랐구나. 미안해.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아버지. 지연이 이건 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아라서 시댁에서 무시당해도 참았어요. 이건 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무슨 말이야? 아버지, 저는 지연이 7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시댁의 무시 명절마다 듣는 고아 면을 일하는 낙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술날 골프를 치던 남편,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건우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딸한테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저는 안 괜찮아, 지연아. 이건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아. 아버지, 지연아, 너 이혼할 거지.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요? 그래, 그 남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잖아. 하지만 지연아, 이건 우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이 모든 재산도 내 거야.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기대 필요 없어. 지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민 팀의 눈물이 아니합니다. 내 아버지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연이 이건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건우는 딸을 다시 한번 꽉 껴안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있어. 이제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게. 고마워요. 아버지,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신부는 아직 비밀로 하고 싶어요. 왜 남편과 시댁이 제가 고아라고 생각할 때 태도를 봤어요. 만약 제 신부는 알게 되면 알겠어. 이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 거구나. 네, 좋아, 그렇게 하자. 김철수도 동의했습니다. 재산은 숨기고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건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일 퇴원하면 어디로 갈 거야? 일단 집으로 가야죠.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 꺼낼 거예요. 혼자 괜찮겠어? 네, 아버지, 이제는 괜찮아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은 병실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외로운 밤들,
엄마 아빠 부르며 옳던 어린 시절 시댁이에서 무시당하며 참았던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계셨어. 그리고 30년 동안 나를 찾으셨어. 지연은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을 만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느껴지게 했던 이 점.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점이 자신을 찾아준 표식이라는 것을. 고마워. 이 작은 점아, 너 덕분에 아버지를 만났어. 창밖고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지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당당한 삶이. 민호 씨 시댁 식구들, 당신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퇴원했습니다. 민호 씨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몸은 좀 어때? 왜? 많이 나왔어요. 차 안은 어색했습니다. 민호 씨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주말에 돌아온 집,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지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나, 회사가 해야 해. 여보, 지연이 민호 씨를 불렀습니다. 왜? 앉아요. 할 얘기가서요. 민호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 민호 씨가 귀를 의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지연아, 수술하고 나서 정신이 좀 정신멀쩡해요. 지연은 민호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보, 저한테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나를 사랑해요. 민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연아, 우리 그냥 끝내요. 서로를 위해서. 민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생각해보니 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네, 협의 이혼으로 할게. 재산은 필요 없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도 예금도 다 당신이 가져요. 정말, 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민호 씨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이었습니다. 역시 재산 때문에 걱정했구나. 지연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그날 저녁 민호 씨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혼? 네, 그래. 예상과 달리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지. 애초에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어. 지연이도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네. 지연은 거실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 역시 그들은 이혼을 오히려 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대학 식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수진, 민수 모두 모였습니다. 지연이 이혼한다고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뭐, 서로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걱정이 많았어. 지연이가 친정 도움도 없고 민호 혼자 벌어서 살기 힘들어 보였거든.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올케도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좋은 거 아니에요? 민호도 이제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지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말을 잘 기억해도 하겠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야? 시아버지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럼 아파트는 민호 씨가 가지세요. 예금도 다 가져가세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역력해. 그래,
지연이가 현명하게 생각하는구나.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네. 2주 후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 지연과 민호 씨는 협의해 온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 완료됐습니다. 직원의 말과 함께 7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민호 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살아. 당신도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안녕 박민호,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예요. 이유는 지연은 아버지가 마련해준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깔끔한 아파트. 지연아,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고마워요. 아버지, 내일부터 나랑 병원 출근할 거지. 네, 이제 넌 병원 의사야. 경영도 배워야지. 아버지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돌아보고 경영에 대해 배우고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건 원장실의 비서 미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동양전자 박동철 사장님이 원장님을 뵙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이건 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시아버지 박동철이 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앉으시죠. 박동철은 이건을 몰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원장님, 사실 저희 회사가 이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납품 계약 갱신건으로 말씀드리려고. 아, 이건 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병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0년 넘게 성실하게 죄송하지만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동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양전자에게 이 병원은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이 계약이 끊기면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원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 박 사장님, 이건 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혹시 따님 있으십니까? 네, 딸요? 네, 있습니다만 따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만약 따님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수술을 해야 한다면요. 옆에서 지켜봐야죠. 이건 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제 딸이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무슨 당신 며느리가, 아니, 제 딸이 생명이 위험한 수술을 받는데 골프를 치고 계셨다고요? 박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그래요.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시아버님, 지연이. 박동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제 아버지세요. 지연이. 이건 후 옆에 섰습니다. 이럴 수가. 박동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고아 며느리라고 무시하셨죠?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정도 못 받는다고 한숨 쉬셨죠? 가족 모임에 데려가기 창피하다고 하셨죠? 지연아, 그건 이제 알겠어요? 지연이 박동철을 내려다 봤습니다. 제가 누군지. 저는 고아가 아니었어요. 저는 1200억 원 재산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이 병원의 이사입니다. 박동철은 말을 잃었습니다. 계약 해지는 확정입니다. 이건 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네, 제 딸에게 한 일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박동철은 휘청거리며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 났다. 왜요, 아버지? 지연이가, 왜요?
그 애가 건우 이루재단 원장의 딸이야.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같은 시각 신호위 수진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 대기업 의료기기 부서 부장님, 건우 이루재단에서 공급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즉시 협력받으든다고 수진의 남편은 급히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건우 이루재단은 회사의 최대 거래처였으니까 시동생 민수, 공무원인 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대출 조기 상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 연애 한 적 없는데요. 아닙니다. 은행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30일 이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민수가 대출받은 그 은행에 대주 주는 건 후 이루재단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파트 거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는 계약 끊기고 남편은 구조조정 대상이고 민수는 대출 독촉받고 시아버지가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다 지연이 때문이야. 우리가 지연이를 너무 무시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후회돼요. 뭐가 이오는 거예요? 지연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올케한테 좀 더 잘할 걸 인생 역전이라고 한 거 올케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들은 그 제약에 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고아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실은 200억 원 재산의 상속자였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한편 병원 옥상 정원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후회 안 해. 뭐가 오? 복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저 제가 받았던 고통을 그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건지,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이건 누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지연아, 네, 이제 이쯤에서 멈추자. 복수는 여기까지야. 이건 누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내 행복을 찾을 때야. 아버지, 복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 그들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 그냥 이제 그들은 잊고 내 행복에 집중하자. 지연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그만할게요. 고마워, 딸.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건호 의료재단 병원 건물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건 누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연아. 내 진짜 인생이. 지연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인생.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닌 당당한 자신으로 살아갈 인생이.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만나게 될 사람, 병원 무료 진료 봉사에서 만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그 이야기는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6개월 후 지연은 병원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이렇게 드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날 새로운 봉사 의사가 있었습니다. 강민준 34세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였지만 매주 주말마다 무료 진료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점사요? 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이에요. 아, 원장님 따님이시죠? 몇 개 되어 영광입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민주는 지연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고아 출신이었던 것, 힘든 결혼 생활을 했던 것. 하지만 민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중요하죠. 1년 후 지연과 민주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이거는 평생 가장 행복한 얼굴로 딸을 배움이 있습니다. 행복해라, 지연아. 내 아버지 정말 고마워.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니까. 결혼식장 한편에서 박민호와 시댁 식구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소식을 듣고 멀리서라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게 지연이가 맞나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의 모습. 그들이 7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건우 의료재단은 희망의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됐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진료.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그 위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고아원 아이들 50명 검진했어요. 잘했어, 지연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보육원 방문 예정이에요. 어느 보육원? 사랑의 보육원이요. 제가 자랐던 곳. 이건 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지연은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 검진을 해주고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할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 바로 30년 전 자신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이건 오와 지연은 병원 옥상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 아버지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아버지는요? 나 이건 우가 웃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 30년 만에 딸을 찾았고 그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저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마워요. 이건 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내가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살아있어져서.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진실을 아는 것이라는 걸요. 30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 아버지, 그리고 지금의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 이제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사랑받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실화기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